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정국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게 뭔지 아시죠? 한 건 했어. 네. 이 자유한국당 지도부 회의에서 한 이야기라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거든요. 이 아싸가 국민들에게는 아웃사이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인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싸가 아웃사이더가 될 수 있다. 핵 인사가 되죠. 자, 정두원의 시사 끝장 오늘 또 시작합니다. 두 분 새로 모셨습니다. 일단 정두원 전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오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새로 모신 건 아닌데 다 이미 지난번에 한번 오셔서 너무 재밌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독자들께서 다시 한번 모셔달라고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두 분 좀 케미가 잘 맞는다. 네, 잘 맞아요. 이런 평가도 또 듬직해요. 일단 체구가 듬직하죠. 저도 그 독자들이 또 제 친척 독자들입니다. 잘한다고 좀 보내라고요. 또 맞고 작업을 또 하셨구만요. 아니 농담이고. 네. 많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국이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냉각되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 이 발언,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발언부터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뭐 나경원 원내대표랑 굉장히 가까우시고 또 잘 아시고 의정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제가 알기에는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 과거에 또 선거 때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러저러한 관계가 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오늘 발언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뭔지 아시죠? 우리 정두원 전 의원님 볼 수 없는 원래 율동은 안 하시는데 새로운 액션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려올 때, 단상에서 내려올 때 아싸 한 건 했어.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기도 해요. 한 건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존재감을 그냥 전국적으로 과시하고 나경원이 원내대표라는 걸 전 국민한테 알렸는데 사실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이죠. 지나쳤고. 아니, 과거에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긴 했지만 이렇게 막말과 관련해서 그렇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많이 거론이 됐다든지 표현이 좀 과해서 문제가 됐다든지 이런 적은 제 기억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막말이 유행이 돼가지고요. 막말인 줄 모르는 막말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싸 이랬는데 이건 자기 스스로의 인지도를 지금도 낮은 편이 아니지만 더 높이고 또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보수 성향의 국민들에게는 분명히 호소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 정말 잘했어 박수를 받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다. 되게 말하는구만.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비꼬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하노이 선언이 무산되고 난 이후에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비행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해서 수석 협상가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수석 협상가는 그냥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이다 이렇게 비꼰 거죠. 털으면서 터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도의 반발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우리가 이게 이 자유한국당 지도부 회의에서 한 이야기라면 그냥 보도만 되고 말 일이지만 다른 정당의 또 다른 성향의 이 의원들이 있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이제 품격이라는 게 좀 갖춰졌어야 되는데 이 아싸가 이 지지층들에게는 아싸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중도층이나 더 외연을 확대해야 되는 국민들에게는 아싸가 아웃사이더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사가 돼야 되는데 아싸가 아웃사이더가 될 수 있다. 핵 인사가 되지 못하고 저는 여기에는 여론조사 전문가로서는 30%대 현상이다. 30%대 현상이다. 가장 최근에 리얼미터의 이 조사 지난 금요일까지 실시됐던 조사 결과인데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론조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30.4%로 30%에 진입을 한 겁니다.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은 37% 정도. 그러면 얼마 차이가 많이 좁혀졌죠.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말 다 하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니 지지율로 자신감이 거기에 업돼서 최대한 뿜뿜되니까 수석 대변인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강한 공격을 통해서 내 존재감을 최대한 극대화시키자. 그럴 경우에
이 원내대표로서의 이 정치적 자산은 내가 챙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 거 아닌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대표 되고 나서부터 과격해졌어요. 그러니까요. 전에랑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을 더 보면 친이 시절이나 친박 시절이나 나경원 의원은 메인스트림이 있지 않았어요. 아까 말한 대로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도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원내대표 되면서 뭔가 이제 메인스트림에 들어오면서 지금 자유한국당 분위기가 좀 강경하잖아요. 예. 강경 분위기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당 대표까지도 노리겠다. 아니면 더 큰 욕심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방향을 그렇게 잡으면 당에서는 이제 박수갈채가 좀 나올지 모르지만 국민으로부터는 좀 아니죠. 중도나 이런 쪽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내대표 연설은 굉장히 무게가 있어야 되고 콘텐츠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지만은 유승민 네. 굉장히 인상적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내용이 알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경원 대표는 보통 콘텐츠가 없는 의원으로 그렇게 평가를 많이 받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그거를 역전을 좀 했어야 되는데 저 과거에 이제 2010년에 제가 전당대회를 나갔었는데 그때 전당대회 기억이 나요. 그때 이혜원 의원이 전당대회 나와가지고 이제 나경원 의원이랑 이제 경쟁을 하는데 일종의 라이벌 의식을 많이 갖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콘텐츠도 하나도 없으면서 꽃단장 하고 다니면 답니까? 이혜원 의원이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한 거죠. 완전 똑같습니다. 이게 좀 새로운 오늘 새로운 정두원의 발견입니다. 이혜원 의원을 성대모사하는구나. 아무도 안 계시는데 네, 원조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나경원 내용이 있구나. 네, 그런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전당대회 후유증. 전당대회에서 태극기 부대. 그래서 정도원 의원께서 설명하시기를 한 줌도 안 되는 태극기 세력이 오히려 당을 지배했다. 그런 표현도 쓰셨는데, 근데 현장에서 이 나경원 대표로서는 환호하는 태극기 부대를 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체를 느꼈다. 극성 지지층들이 보여주는 것에 대해 잔상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줄 때 그 환호, 오히려 이 황교안 또는 김병준 또 나경원 이런 주요 인물보다도 오히려 김진태 의원이 올라왔을 때 김진태 심지어는 김준교도 25%를 넘어서는 득표를 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되지는 못했지만 이게 내가 가만히 있다가는 이도저도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사실은 더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오히려 투표하러 올지 어떨지 모르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전당대회 거치고 나니까 황교안 신임 대표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태극기 세력에 대해서 배척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가려는 아니고 오히려 더 나도 강하게 내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총선 전략 차원에서 본다면 아까 이제 정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제 기존의 그 극렬 보수층, 그러니까 강한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 자신의 어떤 브랜드를 정치적인 브랜드를 키우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연 총선 전략, 내년에 총선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이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보여주는 이러한 일종의 강경 흐름, 이런 부분이 과연 이 총선 전략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는 어떻게 보십니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총선이든 대선이든 이제 중도층 싸움인데 중도층이 부동층이기도 하잖아요. 그걸 이제 누가 끌어가느냐 싸움인데 그런 싸움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건 뭐를 거꾸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준석 최고가 이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그럴듯해요. 35%가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인데 35%까지는 저런 식으로 하면 가지만은 그 이상으로는 못 간다. 저는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해요. 네.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지지율이 고무적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과연 자유한국당의 자생적인 지지율이냐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율에 적지 않은 부분은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도 분명히 담겨 있거든요. 경제적인 부분. 그러니까 딱히 자유한국당이 좋다기보다는 잘해서 얻은 지지율이라기보다는 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의 정부에서
지금 지방도 상태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17개 강력단체 중에 단체장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부산, 울산, 경남도 그렇게 지방 경제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게 있고 또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신임 한교안 대표가 대선 주자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그렇다면 그 현상인데 정말 쇄신이 됐는지 두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항상 저는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길을 가려면 필요한 두 가지가 쭉 여론을 분석했을 때 깊반널책. 깊반널책. 제가 만든 사자성어입니다. 네. 뭡니까? 정도님께서 이렇게 째려보시면 솔깃, 지금 솔깃한 거예요. 이게 뭐지? 사자성어 아니야. 아니, 그래 나도 써먹을래. 깊반널책은 저는 깊은 반성, 넓은 책임. 그러니까 그라운드 제로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없는 건데 두 가지가 뭐냐면 이게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개파 청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완전하지가 않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완전한 평가 정리. 저는 이거는 일정 수준 이상은 돼야만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깊은 반성과 넓은 책임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 후보를 정장냈을 때는 그 자유한국당 후보가 경쟁력 있는 후보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평가받기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 이후에 뭐 특히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국가원수 모독죄다. 네. 그리고 윤리위에 제소를 하겠다. 예, 해부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상당히 이제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최근에 보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지금 민주당 또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해서 선거제 개혁 연대가 지금 이루어져 있고 이제 바로 당대표들이랑 원내대표들 모여서 뭐 패스트 트랙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판 자체가 자유한국당 패싱이라고 할까? 이제 이런 어떤 구도가 짜여져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빠르게 좀 가속화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모처럼 열렸는데 네. 국회가 이제 바로 경색이 돼가지고 좀 걱정이죠. 그래서 이제 저 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 1월달, 2월달도 아무런 그 역할을 못했지 않습니까, 국회가? 이제 민생 법안도 민생 법안이지만 선거 법안도 시한이 이제 넘기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 3월 임시국회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성과 없이 끝나버린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여야가 모두 이제 책임이고 욕을 먹겠지만 국회는 어쨌든 여당이 끌고 나가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으로서도 상당히 해야 되는데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를 위해서 조금 자기가 양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국회 정상화해서 법안 처리하고 이런 수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정 의원님 말씀이시고, 배 수장님은 근데 저는 미묘한 현상을 보는 게 내년 총선이 있고 내년 총선이 그 다음 또 대권에도 매우 중요한 선거 또 분기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의 최근 행보 또 자유한국당에 나타나는 지지율 관련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협조가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원내 교섭단체에서 발언도 그렇고 다른 야당과의 공조로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야당이라고 하면 바른미래당하고는 거의 지지층이 안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바른미래당과 합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지지율의 상승 크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뭐 정의당, 민주평화당하고는 애당초 노선이 같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오로지 한 사람만 때리지 않은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도 지금 5.18 편매 논란과 관련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도 나오는 표현이 그거예요. 차근차근. 근데 우리가 항상 여론 분석할 때 배웠던 건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라가 보통의 답이거든요. 근데 차근차근이라는 이야기 나온 게 절차에 따라서 그 이야기는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고. 오로지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베싱, 문재인 대통령 때리기에 철저하게 초점을 맞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여당과의 협력도 다른 야당과의 공조도 매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 선거제 개편도 별로 바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뭐 제 프로그램에 제가 진행할 때 출연해 주셨는데
제가 TBS의 색다른 시선을 진행할 때 이 선거제도 관련해가지고 김관영 원내대표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흥미로웠던 것이 제가 그냥 돌발 질문으로 선거제 제도 개혁에서 가장 안 도와주는 정당이 어딥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자유한국당이 제일 많이 안 도와줍니다. 그게 지금 한 달 전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와서 또 돌아서서 느닷없이 도와주겠다고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어떤 강경한 흐름들은 앞으로 네.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재미 봤어요 지금. 네. 아, 지지율도 오르고 아.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가겠죠. 3월달도 뭐 험난한 전국이 이어질 거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